이거 고인이 마지막으로 당신한테 전해달라고 했어요. 편지. 미경이를 절대 믿지 마.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그걸 왜 지금 꺼내요? 내가 가장 약해져 있는 이 순간에 그게 고인의 진심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이 아니라 삶을 믿었어요. 나는 매일 끝까지 곁에 있었으니까요. 당신은 그 사람의 친구였을지 몰라도 나는 그 사람의 전부였어요. 장례식장 한 구석 조용히 흐느끼는 한 여인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앞 눈물 흘리며 손을 꼭 잡은 건 남편의 절친이라던 한 남자. 하지만 방명록을 정리하던 누군가의 입에서 나온 짧은 한마디가 모든 진실을 뒤흔들었다. 오늘 이야기는 슬픔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졌던 진심과 거짓, 그리고 오해를 마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 또 다른 인생의 단면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날 인천의 한 장례식장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다. 칠흑 같은 밤처럼 무거운 공기, 국화 향기가 퍼진 빈소 안. 미경 씨는 아무 말 없이 조문객을 맡고 있었다. 손끝이 떨리고 얼굴엔 깊은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상복은 그 슬픔을 억누르듯 단단히 여며져 있었다. 조용히 들어선 남자의 얼굴이 보이자 사람들의 속삭임이 멎었다. 고인의 친구, 30년 우정으로 포장된 존재. 태수 씨였다. 고인은 마지막까지 당신 생각만 했어요. 그 말은 깊게 젖은 눈동자와 함께 흘러나왔다. 그러나 그 순간 방명록을 정리하던 누군가의 속삭임이 미경 씨의 귓가에 닿았다. 이 사람, 어제 어떤 여자랑 모텔에서 나오는 거 봤어요. 아무도 멈추지 못했다. 아니, 멈추려 하지 않았다. 인천의 오래된 주택가, 골목 깊은 곳에 다세대 빌라 3층. 미경 씨는 그곳에서 7년이라는 긴 시간을 살아냈다. 살아간다는 표현이 아니라 버텼다는 말이 더 어울릴지도 모른다. 남편이 쓰러졌을 때는 날이 갠 듯 하다가도 금세 폭우가 쏟아지던 계절이었다. 그는 조용히 병상에 누웠고 그날 이후로는 말수도 줄어들고 표정도 사라졌다. 병명은 시간이 지날수록 몸뿐 아니라 기억까지 조금씩 앗아가는 성질의 것이었다. 미경 씨는 그 모든 시간에 함께 있었다. 한겨울 새벽에 병원 갈 준비를 하고 봄비 맞으며 약국을 뛰었으며 여름밤 창문 너머 그의 거친 숨소리에 눈물 삼켜야 했다. 결혼은 흔히 약속이라 했지만 그녀에게는 책임이자 생존이기도 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간병의 시간 속에서 하루하루가 자신을 조금씩 무너뜨렸지만 미경 씨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때로는 남편이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었고 눈을 마주치지 않던 날도 많았지만 그럴수록 더 단단하게 곁을 지켰다. 어쩌면 사랑이라는 감정조차 형체를 잃어버린 채 다짐과 의무만 남은 시간이었을지도 모른다.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사람, 외부와 그녀를 연결시켜준 인물이 있었다. 주영 씨, 동네 후배로 간호조무사 일을 하며 왕진을 다니던 그녀는 병간호가 길어지던 어느 날 약 봉투를 들고 찾아왔다. 처음엔 말수가 적었지만 반복되는 방문 속에서 둘은 점차 의지가 되어갔다. 삶을 이해하고 아픔을 나누는 데엔 나이도 격식도 필요 없다는 걸 미경 씨는 주영 씨를 통해 깨달았다. 간병인이 아니라
마음의 버팀목이 되어준 존재였다. 반면 남편의 오랜 친구라며 종종 전화를 걸어오던 태수 씨는 미경 씨에게 어딘가 낯설면서도 미묘한 존재였다. 자신을 30년 친구라 부르며 술에 취해 전화를 걸기도 했고 가끔 미경 씨에게 친구가 참 복도 많다며 위로 섞인 말을 던지곤 했다. 하지만 병원에 직접 찾아온 일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미경 씨는 그의 존재를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그저 남편의 과거 속에 존재하는 인물 정도로만 여겼다. 그러나 장례를 치르게 된 그날, 태수 씨는 마치 세상의 모든 비극을 짊어진 듯한 표정으로 빈소에 나타났다. 검은 양복을 차려입고 깊은 한숨과 함께 다가온 그는 고인이 마지막까지 당신 생각만 했어요. 라며 미경 씨의 손을 꼭 잡았다. 그 말은 너무 익숙한 위로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무언가 이상하리만큼 어색했다. 미경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그 손을 받아들였지만 왠지 모르게 등줄기로 서늘한 기운이 흘렀다. 그 순간 방명록을 정리하던 주영 씨가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다. 이 사람, 어제 저녁에 다른 여자랑 모텔에서 나오는 거 봤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눈앞의 남자와 귓가를 울리는 그 말 사이에서 미경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무너진 건 눈물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었다. 그저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가 가슴 안에 차올랐다. 빈소 한켠 향이 피어오르는 그 자리에 앉아있던 미경 씨는 잠시 숨이 막히는 듯한 감각에 사로잡혔다. 주영 씨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너무도 또렷하게 귓가에 남아있었다. 어제 모텔에서 나오는 거 봤어요. 그 한 문장이 누군가의 지난 30년 우정이라는 단단한 외피를 순식간에 찢어냈다. 눈앞에서 흐느끼던 태수 씨의 모습은 더 이상 믿음의 증거가 되지 못했다. 오히려 그 모든 감정이 만들어진 연극 같다는 의심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피어올랐다. 미경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천천히 손을 뺐다. 태수 씨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고여 있었고 그의 입술은 떨리고 있었다. 고인이요. 진짜 마지막까지도 미경 씨 걱정만 했어요. 호흡도 거칠었는데 계속 당신 이름만 부르더라니까요. 하지만 그 말이 더는 가슴에 닿지 않았다. 오히려 공허했다. 말의 무게는 너무도 가벼웠고 손끝의 온기는 진심이라기엔 식어 있었다. 미경 씨는 속으로 생각했다. 왜 하필 오늘 왜 저런 말을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그가 전하는 모든 말들이 남편과의 시간을 겪어낸 자신보다 앞서려는 느낌이었다. 고인의 마음을 마치 자신의 입으로 대신 전하려는 듯한 태도가 갑자기 낯설고 위태롭게 다가왔다. 마치 그날 밤 모텔 앞에서의 모습과 이 자리를 오가는 감정 사이에 어떤 타협이 존재하지 않는 듯했다. 잠시 후 태수 씨는 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거 고인이 남기고 간 거예요. 꼭 전해달랬어요. 미경 씨한테. 작고 낡은 나무 상자. 표면엔 오래된 손때가 묻어 있었고 철제 잠금은 반쯤 부서진 채 덜렁거렸다. 그가 상자를 건네는 손엔 진동이 있었다. 긴장인지 죄책감인지 아니면 또 다른 감정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미경 씨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다. 그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이든 이제는 피할 수 없는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상자를 여는 순간 미세한 종이 냄새와 함께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남편과 태수 씨가 젊은 시절 함께 찍은 모습이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 그 뒤편에 흐릿하게 담긴 바닷가. 그리고 그 아래 접힌 종이 한 장.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문장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미경이를 절대 믿지 마. 그 말은 심장을 찌르는 칼날처럼 박혀 들어왔다. 미경 씨는 숨을 들이쉬지도 내쉬지도 못한 채 그대로 굳어졌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손끝이 얼어붙었다. 방금 전까지 흐느끼던 태수 씨의 얼굴이 그 순간 완전히 다른 표정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미경 씨는 상자 속 종이를 천천히 다시 펼쳤다. 글씨는 남편의 것이 분명했다. 수없이 봐 온 필체, 흔들리는 획과 어딘가 날렵하게 찍힌 마침표 하나까지도 익숙했다. 그러나 그 문장은 너무 낯설고 너무 아팠다. 미경이를 절대 믿지 마.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고 마치 장례식장 안에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그 한 줄만이 공간을 메우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 끝이 저릿하게 찢어지는 느낌이었다. 그 글씨 아래 날짜가 적혀 있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시선을 옮겼고 숫자를 본 순간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날은 남편이 치매 판정을 받은 직후였다. 병실에서 자꾸만 현실과 기억이 엇갈렸던 시기. 자신의 이름을 부르다 딸 이름을 부르다 옆 침대 간병인을 헷갈리던 날들. 그녀에게 화를 내고 몇 시간 뒤엔 울며 사과했던 시간. 그 모든 날이 떠올랐다. 하지만 지금 이 편지 앞에서는 그 모든 기억들이 무의미해지는 것 같았다. 이게 뭐죠? 미경 씨는 중얼거렸지만 그 목소리는 자신조차 알아채지 못할 만큼 낮고 건조했다. 입천장이 마르고 눈앞이 잠깐 하얘졌다. 그녀는 손에 들린 편지를 내려다보며 방금 전까지 믿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절감하고 있었다. 마음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싸늘한 허기 같은 것. 감정이 아니라 삶의 전체가 의심받는 듯한 순간이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주영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언니, 잠깐만요.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며 편지를 보았다. 그리고는 한숨처럼 나지막이 말했다. 이거 그날이에요. 그날 치매에 판정받은 날, 기억이 다 엉켜있던 때. 그 말에 미경 씨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입술을 깨물었다. 목 안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듯 올라왔지만 쉽게 울음을 터뜨릴 수는 없었다. 울어버리면 이 말도 현실로 굳어질까봐. 그가 정말 그렇게 생각했을까봐. 아니라고, 그럴 리 없다고 확신하던 자신이 무너질까봐. 주영 씨는 그녀의 손에서 조심히 편지를 받아 다시 접었다. 언니 그 사람, 진심은 여기 있지 않아요. 그녀는 미경 씨의 손을 가슴께로 끌어올리며 말했다. 7년 동안 언니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 사람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편지는 그냥 아픈 기억 속에서 나온 말일 수도 있어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 말은 위로이기보단 붙잡는 말이었다. 떨어지려는 마음을, 꺼지려는 믿음을 마지막으로 단단히 묶어주는 손길 같았다. 하지만 미경 씨는 여전히 편지를 쳐다보며 말없이 눈을 떴다. 그 안엔 단지 슬픔만이 아니라 억울함과 혼란, 분노와 상처가 뒤섞여 있었다. 모든 게 무너져가는 와중에도 눈물은 흘러내리지 않았다.
올 수 없다는 건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미경 씨는 상자를 닫으며 생각했다. 정말 날 믿지 말라고 한 걸까? 아니면 날 잊은 걸까? 어쩌면 그 말은 자신을 향한 게 아니라 혼란 속에서 잃어버린 누군가를 향한 단편적인 감정이었을지도 몰랐다. 태수 씨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말없이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도 어딘가 이상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미경 씨는 그것을 확실히 느꼈다. 단지 고인의 편지만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이 사람 역시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장례식장 안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미경 씨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 지나고 누군가 조심스럽게 향을 올리고 나가자 비로소 실내의 공기가 조금 가라앉았다. 그러나 미경 씨의 눈은 여전히 정면을 응시한 채 흔들리고 있었다. 상자 속 편지를 다시 한번 떠올릴 때마다 그 문장 하나가 가슴을 먹먹하게 짓눌렀다. 미경이를 절대 믿지 마. 오랜 시간 병상에 누워 함께했던 사람이 마지막까지 나를 그렇게 본 것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그날 잠시 기억이 흐릿해진 순간이었을 뿐일까? 그러나 태수 씨의 말과 행동은 그 문장의 무게를 더 이상 가볍게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의 눈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지만 그것이 정말 고인을 위한 것인지 혹은 스스로를 위한 자기 위안인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그날 밤 모텔 앞에서 주영 씨가 보았다는 말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의혹으로만 남기기엔 너무 선명하게 떠오르고 있었다. 미경 씨는 눈앞에 앉은 태수 씨를 조심스럽게 바라보았다. 그가 전해준 상자, 그 속에 담긴 말, 그리고 그 말과 연결되는 의문들. 남편의 입으로 쓴 편지를 그가 왜 갖고 있었는가? 그것을 왜 지금 이 순간 꺼냈는가? 슬픔 속에 묻힌 진실은 늘 가장 잔인한 순간에 그 모습을 드러내곤 했다. 이 편지 언제 받은 거예요? 미경 씨는 입을 열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어조였다. 태수 씨는 그 질문에 순간 눈을 피했다. 그때 병원에서 고인이 날 따로 불러서 말은 흐릿했고 시선은 불안했다. 정확히 언제요? 그날 치매 판정받기 전이었나 후였나 나도 헷갈리네. 오래전 일이라. 그의 말은 스스로조차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조용히 주변을 정리하던 주영 씨가 다시 다가왔다. 그녀는 태수 씨의 앞에 멈춰섰다. 말없이 그의 얼굴을 마주보며 잠시 숨을 고르더니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정확히 기억나요. 제가 퇴근하면서 병원 앞 정류장에서 언니랑 통화했거든요. 병원에서 치매 진단 결과 기다리던 날이었어요. 그 말에 태수 씨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경직됐다. 그리고 다음 날 제가 직접 진단서 가지고 왔고요. 그러니까 그 편지, 그 진단 이후에 쓴 거예요. 미경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또 하나 껍질이 벗겨지는 소리를 들은 듯 했다. 태수 씨는 아무 대답 없이 입술을 꾹 다물었다. 그 침묵은 변명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제야 미경 씨는 알 수 있었다. 편지를 건넨 것도 그 시점을 애매하게 말한 것도 모두 의도된 것이었음을. 태수 씨는 지금 이 자리에서 고인을 이용해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고 있었다. 그것이 자기 합리화인지, 미경 씨에 대한 오래된 감정인지, 아니면 단순한 죄책감인지, 어떤 이유든
그 중심엔 진심이라는 단어는 없었다. 그 순간 미경 씨의 머릿속에 지난 7년이 순식간에 떠올랐다. 남편의 밤마다 식은 땀으로 젖은 손을 닦아주던 순간들, 그가 잠든 사이 흐느끼며 천장을 바라보던 긴 밤들, 기억을 잃은 남편이 때때로 화를 내고 이내 울면서 그녀를 붙잡던 순간들, 그 삶은 단 하루도 가볍지 않았고 그 고통의 무게는 누구도 대신 짊어질 수 없었다. 편지 한 장, 남편의 친구라는 이름 하나,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 해도 그 삶을 판단할 수는 없었다. 그 누구도 그녀가 살아온 시간을 재단할 자격은 없었다. 미경 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유품 상자를 덮고 고요히 말했다. 그 사람의 진심은 말에 있지 않았어요. 그 말에 주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고 태수 씨는 시선을 내리깔았다. 미경 씨의 말은 누구를 향한 비난도 아니었지만 그 안엔 더 단단한 신념이 담겨 있었다. 말보다 삶으로 증명해온 사랑이 얼마나 깊고 단단했는지를. 빈소의 조명은 여전히 흐릿했고 공간을 채운 향 냄새는 점점 깊은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더 짙어졌다. 그 냄새 속에서 미경 씨는 상자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뚜껑은 닫혀 있었지만 그 안에 남겨진 편지 한 장은 마음속에서 아직 닫히지 않은 상처처럼 계속 그녀를 건드리고 있었다. 절대 믿지 말라는 5글자. 머리로는 그 글이 병든 기억에서 비롯된 것이라 이해하려 했지만 가슴은 쉽게 납득하지 못했다. 고개를 든 그녀의 눈에 다시 태수 씨의 모습이 들어왔다.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 말도 없이 서 있는 그의 어깨는 묘하게 경직돼 있었고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것 같았다. 미경 씨는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왜 그걸 이제야 전하셨어요? 말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울림은 차가웠다. 그 편지, 왜 지금 이 자리에 내가 가장 무너져 있을 때 건네셨어요? 태수 씨는 눈을 들어 미경 씨를 바라보았다. 눈이 붉었지만 그 눈물은 어딘가 흐릿했다. 난 그냥 그게 고인의 마지막 마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목소리는 갈라졌고 말끝은 불안하게 떨렸다. 그게 미경 씨를 위해서였어요. 미경 씨는 잠시 그 말을 곱씹었다. 미경 씨를 위해서. 남편의 죽음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는 이 순간 그 말은 너무나 가볍게 들렸다. 마치 고인의 목소리를 빌려 자기 할 말을 하려는 사람처럼 진심이 아닌 명분처럼 느껴졌다. 미경 씨는 숨을 가다듬으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7년 동안 한 번이라도 병원에 오셔서 그 사람 손 한 번 잡아주셨어요? 당신 말대로 그 편지가 마지막이라면 마지막까지 함께한 사람은 누구였는지 생각은 해보셨어요? 그 순간 태수 씨의 표정이 무너졌다. 방어하려던 입술이 덜컥 다물리고 어깨는 더욱 낮아졌다. 주영 씨가 조용히 손을 내밀어 미경 씨의 팔을 감쌌다. 그녀는 말없이 옆에 서 있었지만 그 온기 하나로 미경 씨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차가운 분노가 아니라 너무 오래된 외로움에서 올라온 눈물이었다. 그 사람 마지막엔 내 이름조차 잊었어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눈이 멍했고 한참을 바라보면 간신히 웃었어요. 그래도 난 매일 그의 손을 닦고 약을 챙기고 잠드는 얼굴을 지켜봤어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나는 믿었어요. 그 말은 단지 태수 씨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어쩌면 자신에게 하는 말, 지난 시간 동안 흔들렸던 마음을 붙잡기 위한 다짐이었다. 미경 씨는 다시 유품 상자를 품에 안으며 말했다. 내가 지켜온 게 무엇인지 그 편지 한 장으로 정리되진 않아요. 태수 씨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침묵은 무겁게 자리를 눌렀고 그 어떤 사과도 변명도 허용되지 않았다. 그가 전해준 건 고인의 말이 아니라 자신조차 감당하지 못한 무게였다. 미경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똑바로 선 자세로 남편의 영정 앞으로 걸어갔다. 손엔 하얀 국화 한 송이가 들려 있었다. 꽃잎을 천천히 고르고 촛불 앞에 다가가 국화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당신이 날 믿었든 아니든 나는 끝까지 당신 편이었어요. 그 말은 고요한 공기를 쪼개듯 퍼졌고 누구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 진심은 말로 포장되지 않았다. 삶 전체로 증명된 그 마음이야말로 마지막까지 잊히지 않을 유산이었다. 장례식장의 공기는 더없이 정적이었다. 사람들의 발걸음은 이미 뜸해졌고 촛불은 천천히 숨을 쉬듯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서 미경 씨의 내면은 끝없이 무너지고 있었다. 국화를 놓고 돌아서는 순간 온몸이 휘청거렸다. 손끝이 식었고 무릎이 떨렸다. 그러나 울지 않았다. 아직 울 수 없었다. 그리움과 분노, 슬픔과 미련이 뒤섞인 감정이 눈물로 흘러내리지 못하고 심장 깊은 곳에서 뭉친 채 고여 있었다. 그녀는 의자에 앉지 못한 채 벽을 짚고 숨을 골랐다. 방금 내뱉은 말, 나는 끝까지 당신 편이었어요. 그 한 문장을 말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야 했는지를 아무도 알지 못했다. 말없이 곁을 지키던 주영 씨가 그녀 옆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 미경 씨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 따뜻한 천 조각에 미경 씨는 자신도 모르게 손가락을 꼭 쥐었다. 그 사람의 마지막 기억이 혼란이었다 해도 언니의 진심은 변한 적 없잖아요. 주영 씨의 그 말은 바닥에 주저앉은 심장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손길 같았다. 미경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태수 씨는 여전히 구석에 서 있었다. 더 이상 무엇을 해명할 수도 떠날 수도 없는 사람처럼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미경 씨는 그를 다시 보지 않았다. 이제 그의 눈물도 목소리도 말의 무게도 의미를 잃었다. 그의 존재는 그녀가 받아야 할 위로가 아니었다. 7년의 시간. 그것은 단지 숫자가 아니었다. 침묵을 견디고 잊히는 이름을 되뇌이고 밤마다 흘린 눈물의 총합이었다. 아무도 몰랐던 하루하루가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서야 증명되고 있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속으로 되뇌었다. 당신이 날 원망했어도 난 당신을 이해했고 당신이 날 잊었어도 난 당신을 기억했어요. 그건 미련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말로 수없이 오해받았고 편지 한 장으로 부정당했지만 끝내 흔들리지 않은 사랑. 그 사랑은 남편의 기억이 아니라 미경 씨 자신의 삶 안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 진심 하나로 지금의 무게를 견디고 있었다. 눈물은 흘러내리지 않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터졌다. 불안과 후회, 원망과 자책이 함께 묶여있던 매듭이 하나씩
풀려나가기 시작했다. 감정이 터질 듯 고조된 그 순간에도 미경 씨는 여전히 조용히 숨을 참았다. 남편의 사진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이 살아온 시간을 천천히 껴안았다. 그 시간 속에서 외로움에 무릎 꿇지 않고 버텨온 자신에게 처음으로 말을 걸었다. 괜찮아. 나 정말 잘했어. 그 말은 누구를 향한 게 아니었다.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유일하고 단단한 위로.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유일하고 단단한 위로였다. 사랑은 때로 끝이 아니라 그 모든 시간을 견딘 사람 안에서 다시 피어나는 것임을 그녀는 지금 처음으로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장례식장은 한산했다. 대부분의 조문객이 떠난 자리엔 소진된 향기와 고요한 정리만이 남아 있었다. 미경 씨는 검은 옷 위에 연한 목도리를 덧두른 채 홀로 상주석에 앉아 있었다. 얼굴에는 밤새 흐른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만 그 눈빛은 전날보다 한층 더 명확했다. 상자 속 편지는 정리된 유품들 가운데 다시 조심스럽게 접혀 있었다. 미경 씨는 그 종이를 더 이상 두려움의 눈으로 보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고인의 진심이라기보다는 병든 시간 속의 한 조각, 혼란의 부산물처럼 여겨졌다. 주영 씨가 따뜻한 차를 들고 다가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미경 씨 옆에 앉았다. 말이 없다는 건 더 깊은 위로의 방식이었다. 미경 씨는 차를 받으며 작게 웃었다. 아주 오랜만에 지은 미소였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 애써 버티던 시간이 끝나고 다시 자신으로 돌아오려는 준비가 조금씩 시작되고 있었다. 그 순간 빈소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그리고 다시 나타난 사람. 태수 씨였다. 그는 전날보다 더 야윈 얼굴로 손에 작은 종이 봉투를 들고 있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다. 미경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를 향한 시선은 더 이상 분노도 원망도 담고 있지 않았다. 감정은 이미 고요하게 정리된 상태였다. 태수 씨는 다가와 종이 봉투를 내밀었다. 이건 내가 고인한테 받았던 편지예요. 예전에 병 들기 전에. 당신 얘기가 적혀 있진 않지만 나는 그걸 괜히 숨겼어요. 당신한테 죄책감이 있었거든요. 나 스스로가 무너지는 게 무서워서 그 편지 하나에 기대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말에 미경 씨는 고개를 살짝 숙였다. 봉투를 받지 않았다. 손끝만 움직이다 그대로 멈췄다. 당신이 무너지든 말든 나는 내 전부를 그 사람한테 쏟았어요. 그 말은 냉정했지만 담백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솔직했다. 그 사람 삶에서 당신은 일부였겠지만 나는 전부였어요. 태수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주영 씨가 조용히 나서며 그를 안내했다. 문이 다시 닫히고 실내엔 다시 평온이 찾아왔다. 미경 씨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자신이 누군가의 오해로부터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아니라 자신의 진심을 스스로 증명해냈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그녀는 상자 안에 있는 남편과의 사진을 꺼내 들었다.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고 그 옆에 선 미경 씨의 젊은 얼굴도 분명히 웃고 있었다. 그 순간이 가짜가 아니었고 그 시간들이 위선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진심은 말보다 오래 남는다. 그녀가 해온 하루하루의 삶이 그 어떤 편지보다 더 정직하게
남편을 기억하게 할 것이었다. 그날 오후 장례를 마친 미경 씨는 혼자서 조용히 남편의 유골함을 안고 돌아왔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그 어떤 의심에도 편지 한 장에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그리고 집 앞 골목을 돌아서는 순간 그녀는 입안으로 작게 중얼거렸다. 내가 기억할게. 당신이 잊어도 내가 당신 목까지 다 기억할게. 그 말은 들리지 않았지만 바람이 그 말을 대신 품고 지나갔다. 그렇게 미경 씨는 처음으로 상실이 아닌 애도라는 이름으로 남편과의 마지막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장례를 마친 뒤 인천의 늦겨울 바람은 유난히 차가웠다. 집안은 한층 더 조용해졌고 벽에 걸린 시계마저 소리를 죽인 듯했다. 미경 씨는 낡은 소파에 앉아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매일 아침 병실에서 들었던 숨소리, 약을 갈던 손끝의 감각, 그리고 낮은 말투로 그녀를 부르던 목소리는 모두 사라졌지만 마음 한편엔 여전히 또렷이 남아 있었다. 시간이 무뎌지는 건 기억이 흐려져서가 아니라 감정을 다룰 줄 알게 되는 것임을 그녀는 비로소 이해하고 있었다. 며칠 후 동네 작은 성당에서 위로 미사가 열렸다. 조용히 앉아 기도를 드리던 미경 씨의 옆에 주영 씨가 앉았다. 그녀는 더 이상 간호조무사로서가 아니라 진심 어린 친구로 미경 씨 곁에 있었다. 미경 씨는 미사를 마치고 성당 마당을 천천히 걸었다. 바람이 붉게 물든 나뭇잎을 흔들었고 그녀의 마음속에서 묵직하게 자리 잡았던 감정들이 조금씩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태수 씨는 장례 이후 다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어떤 말도 연락도 없었다. 그러나 미경 씨는 그 공백조차 집착하지 않았다. 증명되지 않은 진심에 매달리기보단 자신이 살아온 날들의 무게를 믿기로 했다. 그가 꺼내든 편지, 그리고 뒤늦게 내민 또 다른 봉투는 결국 아무 의미도 갖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로 하여금 삶의 중심을 되찾게 만든 하나의 과정이었을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미경 씨는 작은 상자에서 남편의 사진을 꺼내 식탁 위에 놓았다. 그리고 옆에 자신이 병간호를 하며 쓴 메모 수첩을 나란히 두었다. 수첩에는 물약은 오후 2시에, 오늘은 이름을 기억했다. 눈을 보며 웃었다 같은 짧고 간단한 기록들이 남아 있었다. 종이 위에 낙서처럼 남겨진 그 말들은 이제 편지보다 훨씬 더 진실하고 무거운 기억의 증거가 되었다. 그날 밤 미경 씨는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졌다. 7회 넘게 단절된 잠의 평온함이 다시 찾아왔다. 그 누구도 대신 알 수 없는 슬픔, 그 누구도 대신 증명할 수 없는 사랑. 그녀는 그것을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말로 증명하려 하지 않았다. 살아온 날 자체가 곧 증거였다. 며칠 후 동네 주민센터에서 주최한 간병 가족 모임에 초대장을 받았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미경 씨는 조용히 참석을 결심했다. 자신처럼 누군가를 간병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녀는 그 안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을 수 있었다. 누구도 판단하지 않았고 누구도 속단하지 않았다. 그녀의 말에는 무너짐도 있었고 견딤도 있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그 사람 날 끝내 기억 못했어요. 그런데도 나는 그 기억을 대신 짊어진 사람이었죠. 그게 제 몫이었어요.
그날 이후 미경 씨는 종종 병원 자원봉사를 하며 사람들을 만났다.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일,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이 새로운 일상이 되어갔다. 주영 씨는 그녀 곁에 여전히 있었고 가끔 커피를 들고 와 소파에 앉아 조용히 함께 시간을 나누었다. 미경 씨의 집엔 다시 소리가 생기기 시작했다. 찻잔 부딪히는 소리, 창밖 바람 소리, 그리고 가끔씩 들리는 웃음소리. 남편이 떠난 빈자리는 결코 채워지지 않았지만 그 자리를 지켜낸 사람의 삶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사랑은 결국 말보다 오랜 것, 편지보다 눈물보다 한 사람의 삶으로 남는 것. 늦겨울이 지나고 봄 기운이 천천히 스며들기 시작한 인천의 어느 오후, 미경 씨는 남편의 유골함이 모셔진 납골 땅을 다시 찾았다. 무겁지 않은 발걸음, 묵직하지만 흔들림 없는 마음. 흰 국화 한 송이를 가슴에 안고 조용히 문을 밀었다. 바람은 멎어 있었고 그곳은 여전히 고요했다. 미경 씨는 잠시 눈을 감고 서 있었다. 그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말들을 가슴 안에서 꺼내어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유골함 앞에 천천히 앉아 국화를 놓았다. 두 손을 모으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당신이 믿든 안 믿든 나는 끝까지 당신 편이었어요. 그 말은 더 이상 상처에서 비롯된 말이 아니었다. 그건 용서였고 이별이었고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다짐이었다. 잠시 침묵이 이어졌고 미경 씨는 다시 입을 열었다. 당신 없이 나는 아직 어색하고 외롭고 가끔은 화가 나요. 하지만 당신과 보낸 시간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건 내가 지킨 사랑이고 내가 감당한 인생이에요. 그녀는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접힌 편지를 꺼내 유골함 아래 놓았다. 더는 아프지 않게 보기 위해 이미 마음속에서 의미를 정리한 뒤였다. 이건 당신이 남긴 게 아니라 당신이 아팠을 때 쓴 거라고 믿을게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마지막까지 있었던 건 이게 아니었어요. 내가 기억하는 건 당신의 손, 눈, 그리고 잠든 얼굴이에요. 그녀는 일어섰다. 똑바로 서서 유골함을 바라보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잘 가요. 그리고 괜찮아요. 나는 당신 없는 날들 속에서도 괜찮게 살게요. 그 말은 영원히 묻힌 이에게만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보내는 약속이었다. 그리고 돌아서는 그녀의 뒷모습은 처음으로 가볍고도 단단했다. 며칠 후 미경 씨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상담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간병 가족들을 위한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도우며 자신처럼 마음이 갈 곳 없는 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는 슬픔이 아닌 치유였고 후회가 아닌 위로였다. 주영 씨와는 여전히 매주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하루를 나누는 일상이 이어졌다. 이제는 아픔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손끝에 전해지는 온기로 서로를 알아볼 수 있었다. 미경 씨는 어느 날 자그마한 노트를 펼치고 조용히 한 문장을 적었다. 진심은 말로 남지 않는다. 살아낸 시간으로 남는다. 그리고 그 아래 조용히 덧붙였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했고 그건 누구도 지우지 못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군가와의 기억 속에서 말 한마디보다 더 강하게 남는 건 결국 어떤 순간들이라고 믿으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삶은 우리가 살아낸 감정으로 완성되니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진심이 남긴 흔적을 조용히 전해드릴게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